그 김건희 씨가 대통령 영분이 된 다음에 뭐 입을 옷도 없고 장식품도 없고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 특검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목걸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던지고 목걸이를 가지고 김건희 씨가 숱한 거짓말을 하도록 내버려둔 거죠. 구속 사유에 하나의 또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아, 네네. 실제 윤석열은 박정근 검사를 안 좋아했대요. 찾아봐서 많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네. 국무총리실에 넣겠느냐. 그러네. 그거는 김건희의 그 입김 때문에 대통령실에는 안 넣고 자기는 싫어하니까 그냥 국무총리 한 자리는 하나 줘야 되겠고. 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넣은 거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 비서실장 될 때도 말이 많았던 게요. 검사가 비서실장 된 데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들을 처리할 수도 있는 자리다. 충분히 그렇고. 목걸이를 가지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매관매직한 것이 아닌가. 목걸이보다 더한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목걸이 하나.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12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오늘은 거의 뭐 김건희 스페셜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속 여부도 결정이 좀 되는데 뉴스가 엄청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곳 상암동 쪽에 귀인들이 몰려들고 있는지 뭔 제보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JTBC의 제보 특종이 또 오늘 소개해드릴 게 좀 있는데 관련해서 뭐 뉴스도 전해드리고 또 뉴스 관련 해설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은 사랑이 부족한 사랑받고 싶은 분들 위주로 좀 모아봤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가 왜 사랑을 못 받는 사람으로? 아니 정확한 사랑받고 싶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다길래. 그런가요? 저는 사랑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충분해요? 네. 네, 우리는 많이 받고 있어요. 네, 방송 전후가 이렇게 다릅니다. 자, 우리가 대통령 이야기를 했는데 뭐. 국민의힘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은 왜 나를 먼저 소개해? 사랑받지 못한다는 얘기한다. 네, 댓글로 많이 사랑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진영 정치 비평가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도 함께합니다. 네, 사랑이 고픈 여자. 변호사님 좀 고프시구나. 네, 계속 주십시오. 네. 노영희 노영희 변호사님.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 기자님 표정이 안 좋아요 지금 앞에서. 저요? 왜요? 몰라요. 왜. 아닙니다. 좋습니다.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 셋이 나올 때 이렇게 조회수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조회수요. 잘 나오잖아요. 평일에 비해서는 평균을 약간 상회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뭐 크게 위로 뭐 이렇게 기대하세요? 기대하신 거예요? 늘 남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아직은 뭐 저희 이건 채널의 부족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뭐 예. 학생이 선생이 학생 탓하면 안 되죠. 저희가 잘못한 거죠. 네. 왜 우리 상회한다는데 왜 그래요? 그 정도면 만족해야지. 아니, 노영희 변호사님은 진짜 재밌는 얘기는 딴 데 가서 해주시고 우리 아니, 얘기한테는 안 해주시고. 아니에요. 노변하고 저하고 다른데 출연하는 네, 그것도 네. 그거 봤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거 꿀잼이던데. 폭발적이에요. 물론 뭐 노변 덕분이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장유미 덕분인가? 조금 더 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 네. 오늘 열리죠? 지금 열리고 네.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건희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고 있고 10시 10분부터 진행 중인데 오늘은 김건희가 지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9시 반쯤 일찌감치 왔더라고요. 차에서 내리는 모습인데 보니까 지난번이랑 옷차림이 좀 거의 똑같은 옷을 입고 온 것 같아요. 셔츠 네. 카라나 뭐 정장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출석 전용 복장이 아닌가 싶은데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현장음 잠깐 들려주실 수 있나요? 김건희 엑셀 파일 본 적 있으십니까?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명품 인삼차 네. 여론조사 근데 뭐 됐고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지난번에 말했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명품 선물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냐, 김건희 엑셀 파일이라는 거 본 적 있느냐, 명품 시계 왜 사달라고 했냐, 또 시계까지 등장을 하죠. 이 얘기도 좀 이따 할 건데 모든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고개만 한번 숙였다가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속영장에 기재된 거는 뭐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 네. 또
알선수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걸려 있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도이치, 그다음에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그다음에 네. 이제 건진법사 관련 알선 수재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구속되면 저 남편 있는 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특검에서 네.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영장 실질 받고 대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 이제 현장에서 소명하는 시간 있고 대기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이제 밤늦게 보통 영장 발부가 되는데 네. 그때 보통 서울구치소에 가 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좀 고려한 것 같아요. 김건희는 남부구치소에 들어가 있을 전망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군요. 네. 특검이 신청을 했죠. 남부 네. 쪽으로 해달라고. 네. 네. 하여튼 뭐 이거는 뭐 그냥 너무 한 곳에 두는 건 좀 그렇다 이런 취지인 거죠. 네. 네. 그럼 저기 같은 구치소에 있으면 만날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 사실 남녀가 분리됐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은 사실은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집회하시는 사람 분들이 아. 그냥 다 한꺼번에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남부가 훨씬 좋습니다. 아, 네. 그렇죠. 서울구치소 너무 좁고 냄새 나고 되게 오래되고, 오래되고 이 환경이 안 좋습니다. 예, 남부는 호텔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남부가 좋아요. 남부가 좋고 동부 좋고. 그럼 저 범죄자들이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겠네요. 네, 가고 싶어서 사실은 백 쓰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진짜요? 네, 네, 왜냐하면 서울구치소 너무 좁고 네. 너무 열악해요. 네. 거기가. 근데 백이 통하나 그게? 통하죠 당연히. 지난번에 네. 서울구치소에서도 네. 독박 넣어달라고 해서 몇 천만 원 줬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맞습니다. 됐잖아요. 있었죠. 네, 모든 곳에 다 백은 통합니다. 아니 그런 게 안 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종호도 근데? 그때 누구 독방 주는 거 가지고 예, 로비하지 예, 않았어요? 예. 예. 여튼 남부로 갈 것 같다. 만약 구속이 되면. 네. 자, 그럼 이제 김건희 씨 관련된 소식들 쭉쭉 한번 가볼까요? 오늘 아마 자정 안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보통 2시에 하는데 10시부터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혐의가 굉장히 구속영장은 어떻게 발부될 거로 보세요, 우리 변호사님? 지금 발부된다는 게 법조계에 80% 이상의 의견들이고요. 이제 20% 정도는 변수가 조금 있어요. 뭐 본인이 그동안 협조를 잘했다는 둥, 뭐 내지는 아프다는 둥, 뭐 네. 등등. 근데 오히려 아프다는 게 특검 쪽에서는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에 또 집어넣는 요인이 돼 버려가지고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구속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밖에 죄송한 이런 표현은 밖에 내놓으면 네. 너무 여러 사람들을 오염시킬 수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구속을 시키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많아요. 혐의가 또 워낙 많아서 많고, 그렇죠. 예. 한두 개에 집중된 것도 아니고 워낙 많기 때문에 누굴 만나서 어떻게 증거가 또 오염되거나 이럴 수 있을까 이런 그렇죠. 걱정을 충분히 뭐 법정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가 오늘 또 귀국을 하네요. 네, 그렇게 특검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인천공항에서 바로 체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뭐 안 들어오고 백이겠어요? 그래요? 그 동안에 이제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예. 특검 측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특히 이제 남아 있는 가족들 중에 일부가 상당히 조금 들어와라 이렇게 좀 많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들어오는 것도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 날이잖아요. 김건희 씨가 이거 조금 맞춘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타이밍을 네. 맞춘 건 네, 아닌가? 네, 네. 김혜성 씨가 들어온다는 것은 김건희 씨 관련돼서 본인이 진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협조한다 그랬고 또 협조하는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김혜성 씨가. 왜냐하면 이제 이 정도 시간이 주어졌으면 혹시 이제 어느 정도 인멸할 거 인멸하고 말 맞출 거 다 맞추고 이제 그렇게 들어온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말 맞추고 증거 인멸하고 이게 결국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특검이 알고 있는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전에 이미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본인들이 그렇게까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건 사실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런 뭐 범죄에 연루된 사람 여러 명 이렇게 있을 때 이 정도 상황까지 오면 대체로 이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훨씬 강해지겠죠. 그렇죠. 뭐 누가 다치더라도 뭐 지금까지 누가 다치더라도 예, 되게 중요한 뭐 말인데. 서로 지켜온 것들에 대해서 뭐 의리를 더 지킨다 이런 생각을 할 타이밍은 이제는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김혜성 씨가 오늘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소식도 전해드렸고 이제 진짜 아주 흥미로운
네. 뉴스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JTBC에 귀인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했잖아 또. 귀신 아니고 귀인. 네. 지난번에 그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택배 기사분의 아주 귀중한 제보가 있었는데 네. 또 JTBC의 반클리프의 직원분이 또 큰 제보를 주셨습니다. 예. 사실 이 제보가 들어온 시점은 4월이에요. 일찍 들어왔네요. 지난 4월? 예. 근데 근데 이제 왜? 저희가 이제 수사 대상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확인 작업도 필요했고 또 이게 공개적으로 보도가 됐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보도 보고서 또 뭔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금 이제 침착하게 특검에 또 제보를 하라고 제보자에 권하기도 하면서 이제 취재를 해왔는데 큰 단독이 나왔죠. 그놈의 반클리프, 나토 순방 때 차고 갔던 그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처음 해명은 김건희가 지인에게 빌렸다. 대통령실 해명 그렇게 나왔고 나중에는 모조품이다라고 했고 조사받으러 가서는 내가 짝퉁 사서 엄마 최연순 줬던 걸 다시 빌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특검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네, 그 관련된 어떤 제보가 들어왔는지 잠깐 들어볼게요. 네. 성의건설 쪽가 이사라고 불렀거든요. 사람도 이사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어느 분한테 선물을 할 거냐 도대체. 그렇게 문의를 했더니 절대 말을 하실 수 없대요. 말해주실 수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50대인데 30대 같이 보인다. 그리고 키가 크고 엄청 멋쟁이시다. 대통령 선거 다음날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런 분의 주어리를 구매해가신다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끼리는 의심을 했죠. 김건희 씨 50대 소리로 했죠. 근데 방송을 또 나중에 또 진짜로 하고 나오니까 야 진짜. 자,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리는데. 대단하다. 잘 안 들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자막이랑 좀 나가서 아마 대체로 좀 들으셨거나 이제 잘 보셨을 텐데 그 반클리프라는 아주 비싼 브랜드의 이 직원이 사러 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줄 사람이 50대인데 30대처럼 젊어 보인다. 30대처럼 보이는 키 크고 멋진 여성, 50대 여성이다. 예. 네, 지금 댓글에 30대처럼 보이는 50대는 정영진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있는데 글쎄, 모르겠지만 아무튼 벌써 50대예요? 아, 땡큐. 네. 50대요? 네? 50 됐죠. 오야. 왜요? 우리 봤을 때부터 30대였던 것 같은데 처음 봤을 되게 때. 젊었을 때 그렇죠, 봤는데 그렇죠, 우리 그렇죠. 옛날에. 맞아요. 이제 세월이 근데- 이렇게 많이 지났어요. 근데 전혀 안 늙었네. 많이 지났어. 잘생겼네요, 여전히. 자, 여러분 아유. 집중하세요. 자, 반클리프 얘기로 돌아갑니다. 네. 구매 과정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반클리프 직원분이 제보를 한 거잖아요. 그 어떤 여성이 찾아왔대요. 대선 다음 날. 근데 이 여성은 원래부터 그 반클리프 매장에 VIP죠. VIP 자주 와서 이거 사고 우리 그 막 클로버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모델들 사고 뭐 이랬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그 서희건설의 회장 이봉건 회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비서진이 비서실장.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비서 중에 왕고. 그러니까 그 최모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성의 어머니가 온 거예요. 네. 근데 이 최 비서실장의 모녀는 원래 이 반클리프 매장의 VIP 단골 손님이었는데 이 최 비서실장의 어머니가 혼자 이 매장을 찾아왔대요. 예.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아니 30대처럼 보이는 50대 멋쟁이 여성한테 선물을 해야 되는데 뭐 좀 추천 좀 해줘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가의 목걸이들을 추천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실 6천만 원 가까이 하는 목걸이는 우리나라에 몇 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받았는데 거기서 직원들이 평소에 이런 거 사시던 분도 아니고 취향도 아니고 평소에 사던 것보다 너무 고가고 하니까 대선 다음 날 이런 걸 사러 와? 혹시 김건희 주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너무 이렇게 너무 연기에 몰입하는 거. 그래요? 재밌게 하려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 엄마가 이 딸인 최 비서실장을 데리고 같이 매장에 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딸의 컨펌을 받는 거죠. 이걸로 봤어. 그랬더니 오케이 알겠어라고 한 다음에 또 회사의 컨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고가여서.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보다는 좀 고가였나 커서. 봐요. 그러니까 이제 회장의 컨펌이 필요하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거 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그 매장에서 막 상품권으로 사시면 조금 할인돼요. 이런 거 추천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상품권으로 사면 왜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가 아니라 깡을 하려고 세탁하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네. 보통 이러한 명품 브랜드 매장은 백화점 VIP 카드가 있어도 할인이 안 됩니다. 아, 할인이 그러니까 안 저희가 돼요? 예를 들어 보통 VIP 카드 있으면 일반 매장에 가서는 5%, 7%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브랜드들은 콧대가 높아서 카드로 해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 할인도 안 그래요? 되고. 그러니까 상품권이라는 게 좀 보통보다 싸게 살 수가 있잖아요. 한 보통 2, 뭐 한 3%씩. 5%, 뭐 2, 3%. 예. 네,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그냥 싸게 사서. 아예 그 매장에서 사시겠어요? 상품권으로 사시겠어요? 상품권 아저씨 불러드릴까요? 보통 이렇게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야, 진짜 많이 해봤나 봐요. 어떻게 잘 알아요? 건너 원래 깡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아니, 그거 그러니까 다. 깡이 아니고 상품권으로 사겠다고 하면 보통 옛날에는 그 앞에 있는 구두방에 네, 가가지고 그러니까 상품권을 그런 게- 샀잖아요. 응. 그 구두방 아저씨를 불러다 줬어요? 불러다 줘요. 그 아, 매장에서 백화점에서? 백화점에서 다 어. 있는 거예요. 연락처가. 아. 그럼 이제 불러 뭐 무슨 상품권 하시겠어요? 해가지고 이제 불러다 줘요. 어. 그러면 아저씨가 들고 와가지고 현금 착착착착 세고 알겠습니다. 그 상품권 착착착착 주면 그걸로 결제하는 거예요. 아, 어차피 카드 써도 할인 안 되니까 차라리 상품권을 뭐 한 5천만 원씩 사갖고 그러면 한 뭐 몇백만 원이라도 근데 할인을 이거는 받을 수 너무 있으니까. 착한 해석이고 아니, 내가 그렇죠. 근데 어. 보통은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여기는 좀 더 이상한 거죠. 음. 왜냐하면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이제 회장한테까지 컨펌을 받습니다. 회장님 상품권으로 이렇게 사시면 좀 더 할인되는데 될까요? 그러니까 회장이 오케이 고 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하는데 어떻게 구매를 하냐면 이 매장이 잠실 롯데백화점이거든요. 네. 그럼 롯데백화점 상품권 사면 되잖아요. 네. 근데 현금을 가지고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사요. 왜?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네.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또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요. 근데 이 과정에서 수수료 내고 또 손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드디어 이제 매장에서 구매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아까 추적을 말한 피하기 것처럼 위해서. 뭘 이렇게 할인 받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 네. 추적을 피한다는 건데 그 앞 단계가 또 있어요. 뭐예요? 처음에 그 현금 있잖아요. 네. 그 현금이 이제 A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설명에 의하면 A라는 곳에서 나온 그 현금을 들고 신세계 상품권을 사고 롯데 상품권 사고 이제 이 두 단계만 더 거치면 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렇지 않고 A, B, C 이런 식으로 거쳤다가 신세계와 롯데 상품권으로 바뀌어요. 현금도 몇 번? 예, 현금도 돌렸다는 거예요? 몇 번을 뒤집어요. 예, 그리고 이때도 돈을 신권으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그런 데서 나오면 신권이 나오는데 회사 같은 데서 나올 때는 이게 신권 아니고 헌돈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쓰던 이런 돈들이 막 섞여가지고 돈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이렇게 아무도 확인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자기네는 딴에는 머리를 되게 많이 쓰는 거죠. 누구 돈인지를 누구든지 확인하지 모르게. 못하도록. 예, 예. 현금조차도 이제 좀 네, 현금 세탁도 먼저 세탁도 하고 예. 그다음에 상품권도 한 두 바퀴 정도 돌리고. 네, 그렇게 돌리고. 추적 좀 안 되게. 네, 어제 전문 용어 나오는데 돌리고 두 바퀴 네. 돌리고 세 바퀴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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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이 명의도 구매자의 명의 보통 이렇게 비싼 명의도. 거 사면 보증서 주고 네, 네, 거기에 뭐 고객님 정보 등록할게요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 최 비서실장 어머니 명의로 이 구매 내역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게 평소에도 자주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물건 들어오면 전화해주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이 최 비서실장의 컬러링이 서희건설 그 홍보 BGM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전화 걸면 네. 서희건설입니다 뭐 어쩌고 오래 나오고 그러니까 아. 서희건설 관계자라는 거를 그 매장 직원들은 모두가 알고 있었대요. 아, 전화- 서희건설 그분 오신다. 전화 연결하면 저희 건설 뭐 스타일스 뭐 이런 노래가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아, 네. 그래요. 그랬고 근데 이제 어쨌든 회장 근데 컨펌까지 6바퀴 받아서 돌렸어. 엄마 명의로 이거를 샀다. 아, 그렇게 돌리고 돌렸는데 전화는 서희건설이고. 네. 그 평상시엔 이렇게 안 샀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돌리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엔 또 뭐예요? 최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산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어머니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지는 어머니부터 직접 누군가를 전달돼야 되는데 네, 그 네. 중간 과정이 또 몇 바퀴가 또 돌아가요. 아, 사람이 또. 네, 신분권이 이제 또 들어가 그래요? 있으니까. 네. 아유, 참 목걸이 하나 하기 힘들다. 그렇게까지 해서 이걸 차고 나가야 되나? 어머 예쁜데 왜 그래요? 근데 이게 네. 서희건설이 이런 일을 자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 즉 목걸이뿐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아.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죠? 몇 바퀴씩 돌리잖아요. 아, 돌려본 게 한두 번 돌려본 솜씨가 그렇죠. 아니다. 여러 번 돌려본 솜씨예요. 그 김건희 씨한테 조그만 파우치 갖다 준 최재형 목사가 네. 돌리고 이런 거 할 줄 모르거든요. 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특히 이제 어제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건설사들이 이럴 가능성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인허가 관련돼서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건설사들이 진짜 항상 이런 거 전 정권 뭐 털고 하다 보면 건설사가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이 네. 딸만 셋이잖아요. 네. 근데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있으면 첫째 딸의 남편이 검사잖아요. 둘째 딸의 남편이 판사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건 서희건설. 네, 서희건설. 예. 그리고 셋째 딸도 남편이 판사예요. 이분과 사위가. 회장 일가. 네. 네, 네. 그래서 이 셋째 딸은 또 자기가 검사예요. 예. 그래서 이제 법조 라인들이 아, 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네, 그래서 서희건설이 모든 소송에서 맨날 이긴다고. 근데 소문이 막 아, 자자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서희건설이 사실 건설 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착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 경우가 많았는데 항상 조금 우리들하고 뭘 하더라도 항상 자기네가 이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뭘 하더라고요. 나 옛날에 서희건설하고 한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 졌어요? 아니, 그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쪽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판검사가 그냥 질비하구나 여기. 네, 네. 그 나쁜 놈들 전성시대 영화 있잖아요. 최민식이 모델인가? 최민식 아들 검사로 아, 키우잖아. 검사 만들려고 아, 맞네. 어떻게든 노력하죠. 아니 그 어쨌든 이런 집은 건설회사 한 데는 항상 판검사들을 사위를 맞이하려고 아유. 노력을 많이 하죠. 이 우리 서희란 이름도 이름이 희자가 딸이 셋이니까 네. 희가 셋이 돼서 서희로 아, 지었대요. 진짜요? 네, 그런 하나 둘 어, 셋. 서희 할 그런 때? 소문이 있어요. 예. 아, 희가 셋이어서 하나 둘 서희. 서희 할 때 서희. 예. 세희 그렇으면 좀 그러니까 아, 예, 서희로. 그래요? 예. 근데 아무튼 특검에 이런 진술을 다 확보하고 있었을 텐데 그 장모집에서 모조품 찾고 딱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증거인멸 하고 있구나. 너무 그치, 이제 눈에 그치. 빤하게 아. 보였던 거고 이게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되려고 하니까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본사를 폐쇄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럼 서희건설에서 도대체 왜 이 6천만 원이나 되는 목걸이를 선물로 뭐 줬을까? 받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가 있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딸이 서희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사위가 검사, 둘째 사위가 판사, 셋째 사위 판사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사위 중에 이제 박성근 전 검사가 있는 거죠. 첫째 사위가 맞사위가, 예. 맞사위가 이 박성근 전 검사가 이 대선 직후에 한덕수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돼요.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이 비서실장 인선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잠깐 들어볼게요. 네. 장에 와도 같이 일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장제원 비서실장이 잘 선택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전직 검사님을 딱 네.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하면서 막 박수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니 본인 비서실장인데 네. 말이 안 되죠. 네. 본인 비서실장인데 대통령 혹은 뭐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이 보내준다는 것도 좀 이상. 제가 아첨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잖아요. 뭐 회장님께서 임명해 주시면 저는 뭐 누구를 보내줘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무총리는 자기가 쓸 사람, 자기가 믿고 신뢰하고 또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써야지 마땅한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렇겠죠. 저 사람 하는 얘기는 대통령께서 지정해 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뭐 그 장제원 실장께서 해주시면 그러니까 누구를 내려보내줘도 저는 알아서 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니까 그때도 사실 저 얘기 들으면서 좀 네. 비판적으로 맞아요.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저게 뭐냐 왜 자기가 쓸 사람을 대통령과 대통령실 비서실장한테 낙점을 해달라고 하냐 저게 자기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본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저는 뭐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겠습니다라는 그 사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비상계엄이 났을 때 비상계엄에 대해서 저 여러 차례 딴 데서 그런 얘기했지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님 저는 이거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자리에서 사임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뛰쳐나갔으면 절대 대통령 그거 못했을 거예요 비상계엄. 왜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은. 그렇죠. 저 때부터 뭐 얘기하는 거 보면 결국 그게 아니었던 거고 네. 그 결과는 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수사 대상자가 된 거죠. 저기서는 일단은 뭐 대통령님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박성근 검사를 보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윤석열은 박성근 검사를 안 좋아했대요. 아. 그래서 옛날에 우병우 자기가 이제 검사로서 열심히 잘 살 때 네. 우병우
그 민정수석이 이제 검사 출신으로서 네. 이제 막 그 힘을 발휘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우병우도 욕하고 박성근도 욕하고 싸잡아서 많이 이제 욕을 공개적으로 이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네. 그래서 실제 박성근이라는 사람을 왜 자기 그럼 대통령실에 안 넣고 국무총리실에 넣겠느냐. 아, 그러네. 그거는 김건희의 그 입김 때문에 음. 대통령실에는 안 넣고 자기는 싫어하니까 그냥 국무총리 한 자리는 하나 줘야 되겠고 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넣은 거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걸이도 그쪽에서 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게 이제 중론입니다. 네. 나는 이 보도를 이제 보면서 네. 드는 생각이 야, 그러니까 처음에 김건희 여사 주장했던 거, 네. 아 이거 뭐 그 모조품이다, 네. 지인한테 빌렸다, 네. 그러다 또 모조품이다, 뭐 그다음에 내가 엄마한테 사서 줬다. 네. 근데 그거는 또 뭐 이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샀다고 그러니까 또 말이 안 맞는데 그 압수수색을 하는 동안에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를 갖다 놓은 거잖아 그거를. 네네. 야, 그렇게까지 대통령 부인이 머리를 써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받았던 것들과 똑같은 모조품을 사다가 갖다 놓으면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쪽에서 그걸 보고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논리가 깨질 테니까 이거를 가짜를 사다가 모조품을 갖다 걸어놓자. 이 생각을 했다는 게 도대체 누가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줬는지 모르지만 그냥 범죄자구나, 범죄 집단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너무 좀 씁쓸해, 너무 좀 슬퍼. 네, 그 네. 과정을 듣는 게 아. 그거 저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그 혐의가 이렇게 여러 가지면 또 이거 하나만 신경 쓰겠냐고요. 다른 것들도 다 이래저래 피하려면 신경을 다 써야 될 텐데. 못 피하죠. 반대로 네. 아까 이게 제보가 4월달에 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특검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목걸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던지고 목걸이를 가지고 김건희 씨가 숱한 거짓말을 하도록 내버려둔 거죠. 아.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혼자 쇼를 한 거죠. 결국은 이게 구속 사유의 하나의 또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아, 네네네. 그리고 또 이게 이분 비서실장 될 때도 말이 많았던 게요. 검사가 비서실장 된 내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희건설 사위 이 사람. 네네. 네. 차관급 자리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합니다. 각 부처의 장관들을 부르거나 차관들 또는 이제 실장급들을 부를 수 있거든요. 비서실장 정도 돼도 각 부처에 국토부에 뭐 제1 무슨 실장 들어와 보세요. 뭐 산업부에 누구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예요. 네네. 즉 회사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들을 처리할 수도 있는 자리다. 충분히 라고 그렇겠네요. 이렇게 의심이 되고요. 결국은 이 목걸이를 가지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매관매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매직이죠. 저는 이 목걸이보다 더한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목걸이 하나면 너무 싸죠. 너무 조선 시대나 뭐 이렇게 역사를 보면요. 네. 아. 우리 안동김 씨 세도정치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부탁하러 가잖아요. 네. 부탁하러 갈 때는 뭐 갈비짝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네. 큰 선물 하나 들고 와요. 근데 가서 그것만 주느냐? 아니야. 우리 경기도에 논이 한 50마지기가 좋은 게 있는데 그것도 드릴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맛배기 선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입장료 정도. 네. 근데 서희에서 진짜 좀 오랫동안 좀 커넥션을 갖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물뿐만 아니라 네. 그 건진법사가 운영했던 네트워크 본부 캠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서희 건설이 갖고 있는 아, 서희 그래요? 타워. 장소 예. 장소. 양재동 캠프라고 불렸던 그 아. 캠프가 서희타워 2층에서 운영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여러 종류의 좀 커넥션이 있지 않았을까. 아. 네.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한 게 그 이봉관 이 서희건설 회장은 네.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MB 때 조찬기도회 같은 거 의장해서 그 네. 주제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아.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였을까? 여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 건물 안에 건진법사의 사무실을 캠프를 차렸을 뿐만 아니라 네. 여기 와서 굿도 했다. 네. 그럼 이거는 뭐라고 생각을? 근데 보면 이 정부 내에서 벌어지는 일 보면 천공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건진이 나오고 또 통일교 나오고 네. 신천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예, 나오고 예. 그런가 하면 또 정통교단도 뭐 아. 압수수색 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대통합이죠. 그러니까 이걸 대통합. 그러니까 대통합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이렇게 서로 막 예를 들면 정통교단 같으면은 도저히 인정할 수 건진이나 없는.
그 천공 같은 정광훈 사람에게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 사주 팔자 보고 그러면 저 사람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뭐였죠? 불당에 있던 일본신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게 권력 아래서 이런 네. 것들이 다 그냥 막 짬뽕으로 섞여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 정권 뭐 지금 그렇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전광훈 뭐 이게 뭐 정광훈 목사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그 신도들 앞에서 교회는 뭐 그 가스라이팅 받으러 오는 거야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통교단이 가만히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거는 이거 자체가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믿음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 거죠, 뭐. 네. 그 윤석열 정부 끝나고 이제 영화 같은 게 많이 안 나오겠어요. 네. 빗대어 가지고 이거 뭐 파묘나 곡성 같은 것도 나오지 않을까. 아. 오컬트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컬트도 저희가 좋아합니다. 아 근데 지금 제가 빨리 김건희 얘기 넘어가고 사면 얘기도 하고 국민의힘 얘기도 해야 되는데 워낙 뭐가 많아서 그리고 댓글에 반클리프랑 그라프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목걸이. 한명 두 개 다 네. 비싼 거죠. 두 개 다 한 6천만 원 돈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두 개 다 공교롭게도 액수도 비슷해가지고 근데 이제 반클리프는 나토 순방 때 차고 간 그 눈꽃 모양 목걸이 저거고요. 그래서 이름이 스노우 플레이크라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 네, 네. 그라프는 다이아가 촘촘촘촘촘하게 목을 두르고 있는 거. 뭐 큰 게 뭐. 통일교에서 테니스 통일교에서. 목걸이 저기 테니스 목걸이라고 하죠. 네. 저런 거. 테니스? 네. 테니스 칠 때 저걸 매요? 테니스 선수들이 금으로 이렇게 목에 걸고 치잖아요. 그때 옛날에 뭐 사라포가가 슈테피 그라프가 옛날에 테니스 선수에서 아 슈테피 카레다가 하고 그라프. 나왔던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래서 저렇게 약간 마르티나 힌기스. 스위스 출신입니다. 힌기스는. 언제적 사람 안드레 아가씨. 네, 아가씨 있죠. 아가씨 남자야. 네, 아가씨인데 남자예요. 그 제일 위에 비오는 보리가 있습니다. 보그, 비오는 보그. 거긴 모르겠네요. 아, 아가씨랑 맨날 싸우던 사람 하나 있는데. 맞아요. 라이벌 하나 있었는데. 네. 여튼 네, 저- 그래서 둘은 다른 거고요. 네. 그 반클리프 목걸이를 나토 순방 때 그 한 걸 보고 논란이 돼서 대통령실에서 빌렸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통일교에서는 네, 안타까워. 그라프를. 왜 정부인이 목걸이를 빌려서 차냐라고 해서 선물로 줬다라고 하는 게 그라프 목걸이인 겁니다. 둘이 좀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네. 김건희 입장에선 게이드가 아니었겠어요? 이미 진품이 하나 있는데. 아니 그리고 진짜 이건 뭐 들은 빌렸다고 얘기라서 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 김건희 씨가 대통령 영부인이 된 다음에 뭐 입을 옷도 없고 장식품도 없고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영분이 그런 얘기를 해. 근데 그 장모 집에서 네. 또 나온 게 시계에 대한 네. 뭐 시계도 박스가 있고, 나왔다잖아. 또 다이아몬드도 무슨 막 시계였지, 크고 그게? 바쉐론 콘스탄틴. 아니 근데 난 이 얘기를 들 때마다 네. 우리가 왜 이 명품들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지? 사모님한테 그라프, 사드리세요. 무슨 아펠, 네. 그다음에 네. 무슨 콘스탄틴,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때 굉장히 뭐랄까 위화감. 위화감 이게 뭐지 도대체? 아 누가 반클리프 앞에 네덜란드 축구 선수 이름이냐고 반페르시 이런 거냐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바시론 콘스탄 얘기를 짧게 하면, 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그 오빠의 김진우의 장모 집 압수수색할 때, 그러니까 김건희 오빠의 장모. 네, 압수수색할 때 그 짝퉁 반클리프가 나왔고요. 예.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나왔고요. 예. 다이아도 나왔고요. 그리고 바쉐론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시계 상자와 보증서가 나왔습니다. 시계는 아니고. 시계는 아니고 네. 시계 박스와 보증서. 근데 이 브랜드도 저는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집었다 하면 3천인 브랜드예요. 1, 2천짜리 시계 브랜드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바쉐론 콘스탄틴이. 네. 그래서 이게 시계 보증서에 뭐 모델명이랑 가격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5천만 원짜리 시계를 뭐 여튼 그 산 이력이 있는 그 보증서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특검이 추적을 합니다. 누가 산 거야라고 했더니 찾아보니까 네. 보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60대 남성 서모 씨가 구매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산 모델은 여성용 모델인데. 남성이 샀는데 네. 여성용 모델을 샀다. 네, 그래서 당연히 추적을 했겠죠. 네. 이 사람 잡아다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누구야? 왜 샀어?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로봇계를 수입하는
아유 진짜 복잡해지지만. 로봇계를 수입하는 수입 로봇계는 업체의 또 뭐야?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2022년 9월인가 그때 네. 윤석열 씨가 한창 네. 개 로봇개를 뭐 경호하는 쪽에서 쓰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계약서가 있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그런가요? 네. 네, 그때 1,800만 원어치 그래서 계약도 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 회사랑. 값보다 싸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로 뭐 이걸 위해서 로비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 이후에 뭔가 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수입하는 로봇계 수입 업체랑 대통령실 경호처랑 수의 계획을 맺어서 말씀하신 대로 한 석 달간 한 1,800만 원 정도 돈을 받아요. 근데 당시에도 의문이 많았잖아요. 갑자기 왜 경호처에 로봇계를 써라고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 과학 경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경호 기술의 첨단화가 필요합니다. 경호 체계를 좀 우리가 선진적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서모 씨가 그 시계를 산 사람을 알지 서모 씨가 이 로봇계 수입 업체의 대표였고 이 사람이 과거에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이제 고액 후원금 1,000단위 후원금도 냈고 취임식에도 초청을 받았던 아주 네. 가까운 인사를 알려줬고 김건희 씨랑 오랜 좀 인연이 있었나 봐요. 아크로비스타도 좀 드나들었다고 네, 하고. 네, 네. 근데 일단 이 사람은 주장하기로는 내가 그거를 내 돈 주고 사서 김건희한테 뇌물로 준 게 아니라 김건희가 나한테 내가 영부인 신분으로 고가의 시계를 사기가 좀 그러니까 돈을 줘서 자기가 일종의 대리 구매를 해서 줬다. 3,500만 원. 네, 3,500만 원에 싸게 사서 대리 구매를 해서 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특검 입장에서 볼 때는 확인이 필요하죠. 네. 이 사람은 네. 이 비상겸 이후에 유튜버를 전환했죠. 개몽돼가지고. 개명돼가지고 전환했고 지금 아마 네. 구독자가 10,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취임식 사진이 하여튼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취임식 사진을 잘 맞습니다. 분석하면 거기 사람들 거기 다 사람들 다 잡아놓으면 대충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로봇계 이거 뭐 저 용산에 한 건 계약한 거는 뭐 이거 1,800만 원짜리는 아무것도 아닐 거고 아마 요거를 레퍼런스 삼아서 다른 사업들을 했겠죠, 그죠? 지금 저 용산에도 우리 이렇게 납품을 했다. 그러니까 너네도 뭐 이렇게 한번 사라 이러면서 이제 그걸로 돈을 벌었겠지. 뭐 이게 1,800만 원 하려고 했다가 못한 걸로. 이분 주장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김 여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네. 내가 가서 사서 네. 전달해 준 거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근데 이건 상계에 어긋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남자를 통해서 그것도 60대 남자한테 내가 찰 시계를 그 남자한테 가서 사오라고 얘기한다는 게 그런 경우 보셨어요? 그 한다 하더라도 대개 보면 젊은 자기보다 젊고 야 너 센스가 있으니까 가서 좀 봐서 이쁜 거 좀 사와봐. 나 대통령 영부인이니까 갈 수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60대 남자한테 가서 당신이 가서 사와서 그걸 나한테 전달을 해라는 것들은 로봇 개파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봇 개장수. 로봇 개장선. 그리고 이게 또 웃긴 게 2022년 9월에 네. 그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직접 전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영부인인데 왜 아크로비스타 2022년 9월이면은 그럼 대통령 용산에 들어갈 때인가? 관저에 있을 때야 되잖아요. 네. 6개월 지난 다음에 들어갔잖아요. 그때니까 안 들어가 있나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크로비스타에 타임이 있나? 조금 아 애매해요. 그럼 그랬을 예, 수는 예, 있겠구나. 예. 네. 관저에 안 들어가 있을 때인가요? 그때 뭐 그때 그건 뭐- 용산 관절을 새로 짓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려서 언제 들어간지 확인해 봐야 돼요. 주식이 확인해 예, 예. 보겠습니다. 그 시기를 좀 찾아보세요. 예, 예. 걔들은 이거 경호 잘했나 모르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아 김건희 관련 마지막 소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김건희 네. 스페셜입니다. 할 게 많은데 네. 큰일입니다. 김범수 씨 나오죠? 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김건희가 그 증권사 직원이랑 뭐 주고받았던 문자나 녹취 이런 녹취 록 같은 것만 나왔는데 특검이 아예 김건희와 그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육성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 육성 파일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거기 계좌 그래서 거기는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를 의미합니다. 거기 김범수의 계좌로 3억 원을 넣었다. 차명으로 하는 것이니 잘 알고 있으라. 도이치 3천, 우리 기술 2천만 원어치 사라. 그러니까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한테 내가 김범수 계좌로 차명 거래하고 있는 거야. 잘 알고 있어. 사실 그거 내 돈이야. 라고 하면서 주식을 거래한 육성 파일이 나왔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범수 전 아나운서 최근에 이제 소환 조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 이미 육성 파일이고 뭐고 다 확보한 다음에 네. 불러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범수 전 아나운서가 제가 듣기로는 그 관계가 김건희랑 틀어진 지가 좀 오래됐다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다면 당연히 차명으로 계좌 빌려준 것도 이제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좀 순순히 불고 좀 참작을 바라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이 좀 사령으로 추론됩니다. 하는 것이니 알고 있어라라고 하면 이거는 법 위반인 거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전화 받은 이 직원도. 녹취가요 굉장히 심각한 게 네. 증권사 직원들은 고객들과 통화할 때 자동 녹취를 시킨답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나중에 근데 문제 이거를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도이치모터스 수사하던 검사들은 몰랐을까? 알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겠죠. 예. 알았으면서도 이 녹취를 확보한다거나 수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확보하고 있었는데 공개를 안 한 것으로. 지금 그렇죠. 알고 그러면은 뭐냐? 기존에 김건희 수사했던 검사들도 전부 다 특검에 내려다가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봐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전 이제 그 수사할 때는 육성은 확보를 못했고 우리가 녹취만 근데 가지고 그게 있었다. 말이 안 되는 게 네.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미래에셋에서 이제 그 직원하고 한 통화 육성 녹음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저번에 그걸 봤어요. 이 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던 이 증거 목록 네. 압수 목록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증권회사 직원들과의 그 녹취 파일이 음성 파일이라고 이제 거기에 딱 그대로 명시가 돼 있어서 사실은 그때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이거 확보 안 하기는 어렵죠. 쉽지 않죠. 이거 이렇게 있는데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이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뭐 거래할 때 이거 해라 사라 마라 이거 차명이다 무조건 이거는 못할 가능성은 매우 없다고 그래서 봐야죠. 그때 도이치모터스 이 수사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한창 될 때 이 김건희 씨가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통화를 오래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가이드 같은 걸 주고 뭐 좀 한 거 아니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 자. 자, 하여튼 김건희 씨 관련된 정말 많은 뉴스들이 이제 오늘 쏟아져서 네. 근데 이 모든 자료가 다 JTBC 단독으로 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말이 그거죠. 앞으로도 제보하실 분 있으면 그냥 어지간하면 열로 다 그냥 몰아주시면 좋겠다는 비밀이 말씀입니다. 많습니다. 네. 자, 사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광복 80주년 맞아서 특별 사면 대상자를 국무회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한 2,000명이 좀 넘는데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포함해서 이제 정치인과 공직자 27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보통 정권 초기 때는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을 하고 좀 민감한 정치인 사면은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아마 한 번에 싹 다 정리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사면이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사면은 여러분 말씀을 먼저 좀 듣겠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뭐 전형적인 정치 사면 아닙니까? 그리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면권을 남용을 한다면 도대체 일반 사람들은 왜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뭐 정치 복원이라고요? 은수미 씨나 그 조폭과 관련돼서 시장하면서 그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던 은수미 씨, 그리고 그 위안부 할머니의 공금을 횡령했던 그 윤미향 씨, 이런 사람들을 사면해 주는 게 정치 복원이고 이게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지. 이들 중에 혹시 정치인들 가운데 이 사람은 그래도 좀 할만했다라고 혹시 느껴진 사람은 있으세요? 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장관, 그때 우리 법무부 차관 그 네. 방송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 운전기사한테 막말하고 욕하고 뭐 그랬던 분 아니십니까? 예. 그 여기 나오신 분들 죄질이 다 보면은 썩 좋지가 않아요. 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조국 일가가 무슨 뭐 도륙을 당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아니 조국 씨 일가가 지금 뭐 잘 못 살고 계세요? 그 따님은 무슨 유튜버에다가 뭐 유명 유튜버에다가 뭐 여러 가지 잘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뭘 근거로 실질적으로 제일 큰 피해는 네. 그 조민 씨가 표창장을 위조해서 들어가는 바람에 그 네. 자리에 가지 못했던 그런 어떤 그 당사자가 있겠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자일 텐데, 마치 무슨 뭐 조국 씨가 어마어마한 나라를 구하는 독립운동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미화를 시키려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고 국민들도 아마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네.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께서는 그 사면이라는 부분요, 대통령이 이제 국가 원수로서 가지는 권한입니다. 네. 행정부의 수반을 넘어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사법부의 판결은 완결한가라는 그런 의문점에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네. 조국 장관 이야기를 하자면요, 결국은 검찰 독재 정권의
광범위한 과도한 수사에 의해서 결국 별건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요. 처음에 이제 사모펀드 이야기 나왔다가 네. 나중에 표창장으로 갔는데 이것이 과연 그 부부가 저렇게 많은 형량을 받을 만큼의 그런 큰 죄였던가라는 부분들도 사실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사법적 영역은 다 믿을 만한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사면이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언론의 비판 또 야당의 반발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마도 본인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이걸 한번 끊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김대중 대통령이 네.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했던 것처럼 예.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뭐 국민의힘 계열보다는 민주당 계열 쪽 사람들이 더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사람들을 사면을 하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 이후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칼을 가지고 상대 진영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끝을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좀 약간 자기 편 다 사면을 했는데 무슨 근데 보면은 아니, 이게 걸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표현이 그렇지만 네. 조국 장관이 민주당은 아니에요 또. 그리고 야당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또 다 제외됐어요. 뭐 이화영 이화영 그 네, 사람들? 그게 제가 이제 시점을 말씀드린 게요. 이게 윤석열 정부를 거쳤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도륙된 사람들은 민주당 계열 쪽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언젠가는 누군가 한번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취임하자마자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탄압받은 사람이고 어떤 스타일도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까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탄압한 사람이면 그들을 용서하는 차원의 사면이 괜찮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죄질들을 좀 봐서 예를 들면 무슨 뇌물수수 뭐 이런 그러니까 정치적인 일과 무관한 그냥 뇌물, 횡령, 이거 폭행. 진짜 안 좋은 범죄잖아요. 근데 이게 언론이라든가 네. 이 비판하는 시민단체 영역에서 보면은 당연히 그 비판거리고 예. 또 비판받는 게 맞아요. 예. 맞는데 이 권력을 운영하는 집단들의 현실적 세계에서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신호일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서로 죽이는 거 하지 말자라는. 아니 그동안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해 오셨으면서 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세요? 아니 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늘 그거는 그런 지금 이야기. 여기가 야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어불성설이죠. 그거 나오자마자 개혁신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우리는 개혁에 선봉에 서겠다. 투쟁에 선봉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투쟁에 선봉에 섭니까? 아 대통령께서 우리 사면해 주셨으니까 당신을 위해서 투쟁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조국 혁신당이 그런 이야기. 예, 조국 혁신당 그런 말 하면 안 개혁신당이란다. 되는 거죠. 예, 조국 혁신당은 네. 눈치가 없는 정당인 거죠. 혁신당이 그 얘기를 했어요. 참 눈치 없는 사람들이야. 그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걸 무슨 거기다가 야당이니까 우리가 해줬다는 것은 지금- 국민들 가지고 장난 놓는 것도 아니고. 지금 때 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눈치 없는 눈치가 사람 너무 없었다. 아니 난 국민의힘 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범죄들은 이건 진짜 나는 근데 약간 뭐 사법적인 당연히 뭐 사법부의 판결이 뭐 완결하진 않죠. 근데 이제 작년 2월달에 이제 김기춘 뭐 김관진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 그 윤석열이 그 설특별 사면 해줬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한가? 유무죄 판단 형 집행 여부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라고 이재명 당시 대표가 비판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사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당연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는 뭐 확실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방점을 어디다 뒀냐가 이제 중요한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난 정권 때 지나치게 이 검찰권 남용 그다음에 이제 이 남용된 검찰권을 또 그대로 따르고 무비판적으로 판단하는 사법부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을 좀 끊어내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번에 그 사면을 좀 단행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우선 그 정치적인 사람들에 대한 사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정확히 다 알고 있겠죠. A라는 의견, B라는 의견 이게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건 정치인으로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아까 뭐 조국혁신당이나 뭐 이런 분들 뭐 민주당은 아니고 야권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저는 이게 민주당 내에 있는 친문과 이제 친문이 아닌 사람들 간의 이제 관계를 조금 정리하려고 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봐요. 이번에 그 사면된 사람들은 다 친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실 다 사면됐어요. 네. 사실 친명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제일 힘이 세고 또 내지는 이제 자기에 대한 지지가 높을 때 일부러 이제 자기 사실은 친문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걸로 계속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일부러 이제 사면의 대상으로 지금 삼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삼성 그 경제인들 사면들 부분들 보면은 삼성 그 미전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거의 대다수가 다 사면이 됐어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재용 대표가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지난번에 완전 무죄로 또 이제 다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사람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 사람들은 다 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유죄가 됐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제 고리를 전부 다 끊어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들에 대한 또 유죄의 판결도 결국은 지난 특검 때, 그러니까 윤석열 특검 때 이제 다 이루어진 그 라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좀 정리를 하겠다는 의미였던 것 같고 이제 경제 발전에 아무것도 족쇄를 채워주지 않겠다. 훨훨 날아서 한번 대한민국을 살려봐라.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거 왜 대통령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통령한테 말도 좀 많이 마이너스 해요. 아니에요? 그런 왜냐하면 말도 많이 대통령은요. 네. 그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불확실성이에요. 그리고 정권이 처음 출범을 했으면 내가 이 국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나오면요, 사실은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 어떻게 때문에 나오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여당에서 많이 반대를 하는 예.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뭐 민주당하고 손을 잡는다, 손을 잡을지 경쟁을 네. 해서 싸움을 할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풀어주고 보니까 윤미향, 은수미, 이용구 뭐 이런 분들 다 같이 가잖아요. 다 네. 이른바 친문의 핵심이었던 분들이에요. 윤건영 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걸 보면 이거 지금 집권당 내부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그 대통령 파와 그다음에 친문파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겨루기와 밀고 당기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해가 그래요? 안 가는 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집권 초기이고 지지도도 되게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친문 세력에게 밀려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면을 해줬다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이해가 안 가죠. 지금 대통령이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하고 척을 지게 된다면 사실 그들에게 나중에 좀 하자. 지금은 좀 내버려 둡시다. 이렇게 사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힘이 가장 좋고 또 여론으로부터 지지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건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제일 파워도 좋고 본인이 지금 사실은 뭐든지 해도 국민들이 일단은 지켜보고 지지하겠습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일부러 통합의 메시지를 지금 보낸다고 보는 거죠. 통합을 상징하기 너무 용납하기 힘든 죄를 지은 사람도 많지 맞아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 검사를 수사에 희생양이 된 사람도 일부 있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모든 수사를 다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을 사면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견제들이 그거는 들어가 있는데 너무 예컨대 정치공학적으로. 예. 예컨대 여당 인사를 내지는 뭐 이제 야당이긴 하지만 친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조국 같은 사람들을 사면해 준다. 그러면은 그 반대급부적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원하는 사람들도 사면을 해주는 게 하나씩 주고받는 이익에 있는 거죠. 정치. 해줘야 되는 그게 거예요, 그게? 공학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지금 이건 생각하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희 당에서 저는 뭐 여러 차례 비판을 했습니다만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사면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죄질을 보면 사면하면 안 돼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조국과 나머지 사람들을 다 사면하는데 면죄부를 준 거 아닙니까? 그건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본인이 사과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뭐 이용구 차관 같은 게 무슨 뭐 그 검찰 수사의 희생양입니까? 그 택시 운전기사가 못 참겠다고 해서 그 신고를 해갖고 된 건데 네.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사람들 은수미 씨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무슨 통합이니 무슨 뭐 검찰의 희생양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치 보복 없는 시대를 가자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깊게 안 들어요. 저는 이제 그런 시대를 한번 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래 다 요구해, 다 해줄게.
그냥 정치권에서 하는 거 다 해줄게. 진짜요? 아니 뭐 한번 그러고 털고 넘어가자. 한번 털고 넘어가자.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과거에 얽매여서 했던 정치들 한번 털어버리자. 내가 욕먹하면 넘어갈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포인트에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경제 이런 거 말고 실제 정치와 관련해서 뭐냐 그게 첫 번째로는 그 친문 세력들에 대한 달래기 같은 게 사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모든 행보가 사실은 친문들을 조금 따돌리고 친문들을 좀 더 이렇게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행동으로 지금 다 설명하면 그게 해석이 돼요. 두 번째로는 공무원 끌어안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공무원? 네, 공무원들 끌어안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지난번 뭐 검사나 뭐 판사나 뭐 내지는 행정직이나 다 공무원들 큰 범위에서 다 같은 공무원들인데 실제 이제 본인은 검찰이든 뭐 판사든 누구든지 간에 이 공무원들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들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자리에 가서든 공무원 따돌리기를 해요. 이 대통령이. 뭐 필요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이 정권에서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공무원들이고 그때 뭐 로버트 태권부 얘기하면서 공무원들은 뭐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이런 얘기도 하면서 공무원들이 사실 잘못이 아니라 뭐 누가 잘못이고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복 같은 거 없을 것이다. 당신들 일만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실제 일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공무원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정권에 따라서 휘청휘청하면서 계속 보복당할까 뭐 이 정권 말 들었다가 나중에 다음 정권에서 혼날까 이런 것 때문에 당신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을 테니 나를 믿고 따라와서 내가 지금 하려는 이거에 같이 동참해서 일을 같이 해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 두 가지를 항상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무슨 그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시거나 그다음에 부당한 권력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걸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보여지는 현상을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그 사면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대통령 지지도가 갑작스럽게 뭐 6.7% 8%인가 떨어지는 이유는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 저걸 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럼 그 갑작스럽게 그 취임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27명이나 되는 그 정치인들을 사면해 준 거를 보면서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대한민국은 법은 왜 있는 거야? 아 그래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내가 대통합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들어보면 말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다 사면을 해줬어. 그 파렴치범도 무슨 뭐 다 사면을 해주고 비리범죄들 다 해주고 그러면 도대체 법은 왜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비판 뭐 당연히 나오는 거라고 네네. 보고 뭐 저도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전부 다 사견이나 추론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보복이 없는 시대와 한 시대를 접었으면 싶었다라는 것들이 아유 국민의힘도 뭐 썩은 사람이든 뭐 비리 열자든 갖고 와봐 해줄게. 뭐 그리고 또 나를 계속 공격했던 친문들이지만 그런 사람들도 해주고 이제 털어버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경제인 사면과 특별 감면이 많단 말이에요. 예. 여기 민생 사범들이 민생 들어가는 거. 이재명의 시간은 경제와 민생이다. 그걸 가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저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겪어보니까 아우 정치권 진짜 비효율적이더라. 맨날 쥐어뜯고 싸우고 밖에도 변한 거 없고 한번 털어버리고 나는 내 나름의 다른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보세요. 인사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인사에 대해서 되게 좀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 인사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들도 결론적으로는 예를 들면 윤 정권 때 조금 부역했던 사람들, 윤 정권 때 살아남은 사람들, 또 내지는 이제 친문이라고 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먼저 사실은 더 임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친명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인사권도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행사하는 스타일을 보게 되면 이분이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가 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안 하면은 어차피 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총대를 먼저 매가지고 이걸 좀 정리해보자 이런 생각인 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조국 대표 이제 광복절에 나오면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두 분이 협조하는 방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그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변할지 정신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국회의원 선거 총선하고 또 그때 어떻게 달라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잘 모르는 건데 네. 사실 내가 봤을 때는 독이 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그런 걸 알면서도 아마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도 딱 한 가지만 더 예, 붙이면 과거에 김태우 씨를 사면을 했잖아요. 예, 사면 복권해서 강서구청장 아, 선거에 김태우, 내보냈어요. 근데 저도 그때 패널하면서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면을 하면 어떡하냐라고 계속 비판을 했었어요. 네. 그 민주당에서 그래 주시길 바래요. 민주당 패널들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할게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정치하던 분들은 전부 다 출마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조국 대표는 당이 다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윤미향은 노출마, 조국은 우리 당 민명 아니어서. 출마하면 안 되죠. 예. 그 조국 사면 대표는 됐는데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조국 당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잠시 좀 숨고르게 하고 쉬시고 계시는 게 자세를 좀 조용히 낮춰라. 그게 네. 국민 정서에도 맞고 알겠습니다. 그 사면의 취지에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국민의힘 네. 얘기 빨리 좀 가보죠. 전환길 대세입니다. 여기가 진짜 찐 엉망진창. 어떻게요? 자, 합동연설회 때 저희 어제 싱크 아마 들었을 거예요.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연설하는데 그 연설회장에 들어왔던 그 전환길 씨가 배신자 네, 불러가지고 네, 네.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김근식 후보는 정신 차리십시오 막 소리 지르고 현장 영상에 나가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당 지도부도 아 전환길 이거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누가 도대체 출입증 누가 준 거야 하면서 좀 징계해야 된다라고 해서 조사를 그러니까 징계 절차를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도 어제 윤리위가 열려서 어제 바로 속전속결로 결론이 날 줄 알았어요. 예.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윤리위가 국민의힘 윤리위가 전환길의 말도 들어봐야 한다. 직접 소명을 듣겠다라고 해서 최종 결정 징계 결정은 오늘 14일쯤에 결정이 될 걸로 보이고요. 전환길 씨가 김근식도 징계해야 된다라고 맞불을 놨어요. 그러니까 김근식의 나를 음모론자, 극우론자로 몰아갔다. 이것도 징계감 아니냐? 맞불 놓은 상황입니다. 전환길 씨는 한 달 된 당원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그 예. 대구 집회에 갈 수 있는 권한이 자격도 없어요. 없고. 그런데 그 기자증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2달 됐어요 이제. 그 일단 등록되지 않은 기자이기 때문에 네. 기자증을 발급할 수도 없어요. 누가 근데 준 거예요 도대체? 알고 보면 뭐 제가 듣기에는 뭐 저 중앙위원회 누군가가 그쪽에다 자기가 대신 줬겠죠. 줬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 그리고 뭐 여기 언론 출신들도 있지만 저도 뭐 기자 출신이지만 어떤 기자가 도대체 전당대회 가서 그 앞에 그 배신자를. 의자 위에 올라가서 배신자 하면서 그 지휘. 당원들한테 선전선동을 합니까? 그게 그런 기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자기 필요하면 나는 발행인이다, 기자다, 뭐 이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하는 것을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선동꾼에게 속아 그 뭐랄까 휘둘리고 있는 우리 당의 모습이 더 웃긴 거고. 네. 이거는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그 황우려 선관위원장이 단호하게 나오셔야 돼요. 단호하게 나와서 당이 이 꼴이 뭡니까? 근데 단호하게 할 수가 없는 게 앞으로 당 대표 될 사람이나 최고위원 될 사람들은 전환길 징계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 그렇죠. 그럼 할 수가 있나? 징계하면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요거까지 들으려고 죄송합니다. 그 혜성같이 나타난 우리 전환길 선생님 이러면서 야 맞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전환길과 보수 유튜버가 하는데 가서 지금 면접 보고 있잖아요. 네. 아, 그 어제 보고 제가 너무 신박해가지고 최고위원들도 면접 봤죠? 네, 그 발언들 잠깐 들어볼게요. 네. 우선 전환길 선생님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비대위 측 그 원내수석과 통화를 했고요. 즉시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혀 다른 반사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고 사전에 노리고 이런 일을 기획해서 저질렀는데 전환길 대표께서는 극우세요? 국어사전 찾아보면요. 그 네. 극우라는 것은 폭력성을 동반하는 히틀러 나치즘이라든가 네. 일제의 군국주의 있지 않습니까? 아니시잖아요, 극우가. 그렇죠. 전환길 대표께서는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우리 보수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12월 3일 이후에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혜성같이 나타났고 그때 전환길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국민이 희망을 가졌고 네. 그러니 저러니 뭐 전환길 씨가 전당대회에서 뭐 그냥 국민의힘 네. 해체하는 게 맞아요. 해체하거나 분당하는 게 맞아요. 아니 이게 몇 번째세요, 이제. 진짜 맞아요. 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요. 네.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체제를 수호하는 제도권 내에서 정당으로서 존재해야 네.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환길 같은 분은 당원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당과 정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헌법에 네네. 정치 결사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매스미디어의 발달에 의한 대중정치 시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원이 그냥 1,000원 내고 온라인으로 쉽게 가입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당이라는 것은 결사하는 곳이에요. 결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깊은 뜻을 이해하고 서로가 동지애적으로 통해서 뭉쳐야 된다는 뜻인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동원체제로서의 당원을 바라보는 시각들, 숫자만 많으면 된다는 생각들 이런 것들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이런 선동 정치에 계속 휘둘릴 겁니다. 네. 전환기 씨는 제일 계속 자기가 극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관점입니다만 100% 극우거든요. 왜냐하면 200% 그거. 예, 왜냐하면요. 또 극우가 징계당하시면 안 뭐냐면요.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사람. 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면서 폭력도 용인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극우예요. 그런데 전환길 씨는요. 지금 아시다시피 비상계엄,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은 불법적인 것이었고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걸 계몽령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잘된 거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증거를 낼 수 없는 부정선거를 계속 그런 선전선동을 확산해 왔고 그리고 민간 시위대들이 서부지법을 난입을 해서 해방 이후 처음으로 법원을 침탈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그걸 선전선동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전환길 씨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 사람은 100% 그리고 그 극우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그 과장된 공포하고 가짜 뉴스예요. 과장된 공포를 과장하고 그걸 가짜 뉴스를 통해서 확산시켜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고 가서 내 말을 듣게 만드는. 폭력으로 가게 하는 것이 그런 극우인데 그런 극우적 형태. 저도 이제 저분 때문에 극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게 됐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저분은 제 개념입니다. 제가 보기엔 저분은 극우 맞아요. 그러면 김종혁 최고위원과 같은 뜻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전한 보수로서. 그런 분들은 혹시 뭐 분당할 생각이나 이런 건 없으신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쉽지 않은 아니야 지금 거기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극우도 안 해요. 우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아까운 거예요. 우파라는 것도 좋은 거거든요. 네. 우파라는 것이 우리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공동체주의, 시장주의, 온정주의, 품격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극단 세력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아니, 그리고 너무 우파를 쓰는 것도 우파 그거 폄훼야. 이거.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네들의 그런 개인적인 아주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을 네네.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허용하는 게 지금 이 당이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인 근데 거죠. 가끔 저는 이제 전환길 씨 같은 경우 볼 때마다 이게 그동안 예를 들어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이런 사람이 아무도 몰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시대의 흐름이 이 사람을 이렇게 이쪽으로 끌고 온 건가? 아니면 원래 그런 정당과 정치가 네. 저런 사람들을 이용하다가 결국은 먹혀, 역이용당하는 잡아먹혀. 상황으로 잡아먹혀버린 거예요. 비상계엄 다음 날 저분이 강연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비상계엄 잘못된 겁니다. 윤석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 다음 날 서서히 스며든 거예요 그러면 계몽에. 아니, 서서히는 아니고 모르겠어요. 극단적으로. 아니, 숨겨놨다가 드러내는 뭐 건가? 제가 보니까 네. 부정선거 뭐 조갑전 선배님이 그런 얘기하던데 야 부정선거는 완전히 바이러스라서 거기 한번 감염되면 사람이 이상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정선거론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완전히 바꾸면서 계몽령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제목이 말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당에서는 뭐 할 방법도 없고 왜냐하면 이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전환기를 쳐내는 거에 대해서 다 반대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 뭐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예? 잘 설득한대요. 이거 이제 설득되시겠네. 우리나라의 그 사회책부터 문제가 있는데 예. 그 외국의 헌법들은 보통 이제 공화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이제 예. 민주공화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민주적인이라는 의미예요. 수식어가 그다음에 공화정이 최고의 가치예요. 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공화정이라는 말 잘 안 쓰고 민주주의만 늘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대중은 다 옳고 대중이 흘러가는 대로 다 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역시 심의 토론을 통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돼요. 다수요. 이걸 놓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국민의힘이 대중을 동원해서 써먹다가 거기에 다시 실려가는 네. 이런 역현상이 생기고 있는 그 거예요. 국민을 너무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뭐 듣기는 좋은 얘기긴 한데 국민으로서는 여야 마찬가지예요. 네, 그 위대한 국민의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거부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뭐 전해드릴 소식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하고 가장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삼구갈비 돼지 양념구이. 네, 요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가격.
있을 수 없는 가격 3,900원에 돼지갈비 양념구이를 여러분께 보내드린다는 거죠. 300g에 3,900원.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직접 생산해서 가격을 매우 낮췄고요. 또 대기업 유명 프랜차이즈에도 납품하는 삼구갈비입니다. 원재료가 아주 신선하게 신선한 것들만 골라서, 그리고 이제 캐러멜 색소나 콜라 같은 걸 안 쓰기 때문에 색깔이 약간 무슨 저 돼지갈비집 가면 이렇게 막 찐득찐득한 그런 느낌은 안 나는데 훨씬 더 맛이 깔끔하죠. 우리 몸에도 좋고, 그래서 집안에서 편하게 즐기시기도 좋고, 아니면 캠핑 같은 데 가실 때 이거 몇 봉지 딱 가져가서 그냥 숯불에 거드시면 아주 맛있겠는데, 확실히 지난번에는 저희가 고기를 좀 드렸더니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시다가 오늘 안 드리니까 그냥 한마디도 안 하시는군요. 맨입에? 네, 여튼 삼구갈비 많은 후기들이 이미 증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그 후기들 보고 한번 결정을 하셔도 좋겠다. 우리 지난주에 고기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기억이 없는데 안 먹었어요. 지난주 안 드셨었나요? 네, 저희 안 주셨어요. 아, 그래요? 다음 주에 주겠다고 해놓고 안 줬어요. 아유, 드릴게요. 다음 주. 아니 준비하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네. 삼구갈비 3,900원입니다. 네이버에서 삼구갈비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영상 아래 전용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세 분은 다음 주에 뵙고요. 이어지는 시간에 이병철 변호사 오. 바로 모셔서, 원래 이제 이분이 저 윤석열 전 어제 대통령 접견하러 갔다가 면회하러 갔다가 거부당했죠. 접견하러 갔다가 빠꾸 맞았습니다. 거부당했다. 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